자, 첫 번째 이슈는요. 역시 뭐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 내용 매일같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길지는 않더라도 중요한 내용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기사가 여기 있어요. 사진이 큼지막하게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에 입국을 한 모습인데요.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한반도 문제를, 그러니까 동아시아 문제를 관리하는 고위 관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제 입국하는 모습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최근 벌어진 한일 갈등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법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 좀 해보겠다. 생각 좀 해보겠다. 뭔가 즉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 있습니다.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방한을 했습니다. 오늘 강경화 외교장관을 만나는데요.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일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첫 일성이 생각 좀 해보겠다. 자, 이걸 보면요. 미국이 최근에 한일 갈등에 대해서 별다른 역할을 할 게 없다는 입장이 되는 셈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의 중재 뭐 이렇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자, 다음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정상 외교는 투톱이 하는 것이다. 투톱.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말합니다. 그동안 뭐 평소에 소신을 밝힌 거라는 해석이 있었지만요. 투톱을 꼭 집어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국무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옆에 것도 보겠습니다. 이낙연 대일 특사로 파견하나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투톱 얘기를 했어요.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정치권, 한일 갈등 외교로 풀어야 한다. 이런 주장들 상당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자 일본 통인 이낙연 총리를 특사 1순위로 거론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청와대도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요 투톱 정상외교 발언이요. 일단 해석이 좀 두 갈래로 가능합니다. 여기 먼저 보시면 청와대는 일단 확대 해석하지 말라면서 요런 이 첫 번째 해석에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언급 없이 모두 발언 전부를 투톱 외교에 할애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의 대일 특사 파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해석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는 좀 확대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도 좀 밝혔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해석은 뭘까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청와대 쪽이 여기에 좀 방점을 두고 있어. 이 해석이에요.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책과는 무관한 이낙연 총리의 해외 순방을 두고 야권에서 부적절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낙연 총리 해외 순방 중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해외 순방 다닐 때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면서 진화에 나선 게 어제입니다. 이렇게 청와대는 보고 있거든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최근 일본의 또 반응들이 어제 나온 게 있어요. 그걸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상 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 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우리 외교의 외연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순방 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이런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주기 바랍니다. 我が国としては運用をこの安全保障を目的する輸出管理を適切に実施する観点から運用を見直すものであって対応措置ではなく一貫して説明している通りでありまして指定期は全く当たらず多くの対象にも当たらないものと考えます。
安全保障を目的に輸出管理を適切に実施する観点から、運用を見直す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を、明確に申し上げています。対抗措置ではないということも最初から一貫して、説明をしてきているわけでありまして、昨日の文大統領のご発言にあるようなですね、指摘はまず全く当たらないということを。자, 일본 장관들이 보복인데 보복이 아니라고 딱 잡아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딴청을 부린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갈등이 좀 더 확산되는 걸 좀 원치 않는다. 뭐 이런 분위기도 살짝 풍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총리 투톱 외교 얘기가 지금 나온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요. 자, 정우갑 위원님. 지금 제가 해석을 앞서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청와대 쪽에서는 이낙연 총리 해외 순방에 대한 대통령의 해명이었다. 아니다. 이거는 뭔가 일본하고 지금 물밑에서 뭐가 있는 것 같다. 이 두 가지 해석인데요. 정우갑 위원께서는 어느 쪽 해석에 좀 더 무게를 주세요? 우선은 그 야권에서 이 예. 와중에 어떻게 해외에 갈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그렇죠. 그게 있었습니다. 좀 그 측면 지원하는 그런 성격이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총리든 대통령이든 양국 간의 어떤 순방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갑작스럽게 변경 그렇겠죠. 한참 전부터 잡혀있는 일정이었겠죠.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예,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측면적인데, 근데 사실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의 그 방점은 예. 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책임 총리 구현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의 역할, 어쨌든 내각에 대해서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예, 또 예. 장관에 대한 임명세청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어느 때 총리보다 지금 이낙연 총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저는 강조점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낙연 총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최근의 인사 과정에 대한 언급을 받으려도 역대 총리가 글쎄요 장관들에 대한 인사권,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과연 언급을 한 적이 있는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공개적으로 대통령 참모인 정책실장에 대해서 말이 많다라는 지적까지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대통령 참모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인 속성에서 지적을 한다. 예. 그만큼 신뢰와 나름대로 어떤 책임 총리로서의 권한 이 부분을 구현하겠다는 의지 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발언은 뭐 당장의 이낙연 총리의 일본의 역할론 이것보다는 총리는 당연히 그 내각을 총괄하면서 외교도 한쪽을 담당할 수 있다. 그만큼 책임 총리제를 구현하겠다. 그 역할을 해야만 된다는 상당히 당위론적이고 본인의 그 의지의 천명에 초점이 같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그러니까 평소의 의지와 소신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걸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낳고 있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서. 지금 다음 기사도 그런 해석을 좀 곁들인 기사입니다. 보시죠. 동아일보인데요. 이 총리 지금 순방 중인데 그 순방 현장에서 한 얘기가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대일 특사 파견 모종의 흐름 진행 중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대일 특사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뭔가 흐름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요. 여기 보시면 본인이 아닌 제3의 특사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했다. 또 이렇게 또 해석이 되고요. 한일 경제 안보 소중한 동반자다. 일본 지도자들 현명한 판단해 주길 바란다. 사실 이낙연 총리가 일본과 관련된 발언을 쉽게 흘려보낼 수 없는 게 일본통,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꼽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기 좀 몇 가지 내용이 더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대일 특사와 관련해서는 저와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종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외교적 협의는 진행되고 있으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상당히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뭐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굳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앞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투톱 외교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김수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 이 총리께서 특사로 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특사론이 아니더라도 역할론, 이거는 뭐 좀 분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특사 아니더라도 그 지금 암중의 역할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이제
상대가 있는 게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신중한 이낙연 총리의 예. 그 스타일로 보면 뭔가 결과가 손에 잡히는 결과가 좀 눈에 보이기 전에는 예.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제 모종의 흐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해석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는 해석을 있다는. 많이 나올 수도 예. 있는 동시에 국민에게는 예. 일정 부분의 기대를 줄 수 있고 예. 또 약간은 안정감을 예. 좀 부여할 수도 있는 발언이라 예.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계산되어 있는 절제된 언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보여줬던 예. 이낙연 총리의 안정감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 저는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을 가장 잘 아는 예. 이낙연 총리가 가장 유효한 예.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를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마땅하게 예.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바로 와닿는 건 아직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예. 뭘 해야 되냐면 예. 국제 여론이라든가 일본 내의 양심 세력이라든가 이런 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일본이 원하는 거는 예. 단기적으로는 국내 정치의 이익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과거사 관련 예. 이슈에 대한 우위를 점하려는 거와 예. 군사 대국화로 나가는 거, 예. 그다음에 아시아에서의 지도국가로의 그 부상 예.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국제 여론이나 자국 내의 어떤 그 같이 함께하는 예. 그런 기류가 없으면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효과적인 이런 어떠한 방법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자, 변호사 변호사. 뭐 야당에 몸담고 계시니까 뭐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제 보고 계시잖아요. 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실 지금 여권 내에서는 총선 출마 얘기도 있어요.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지만 출마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는 늘 대선 주자로 꼽혀서 여론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지금 이 일본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 해결사로 나선다는 게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 국내 정치로요. 그렇다면은 지금 총선 출마선 대선 주자까지 거론되는 이낙연 국무총리. 이 일본과 관련된 문제가 정치적인 기회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잘못하면 정치적인 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현재 그 여론조사에 대한 대권 후보 지지도는 지지도가 아니라 그냥 인지도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권 내 여러 뭐 유력 인사들 중에서 이낙연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가장 큰 존재감을 보이기 때문에 대권 주자에서 1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 정말 이분이 대권 후보로서 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있고요. 또한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것을 자신의 뭐 기회로 삼는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도 우리나라의 불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부에 대한 평가를 좀 유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대통령의 발언과 이낙연 총리의 발언이 아무리 늦어도 두세 달 전에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미리 나왔으면. 그렇죠. 일본에서는 그 징용공 그 강제배상 판결에 대해서 외교적 협의를 하자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중재를 가자라는 초구권 협정 조항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외교적 협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일절 답을 하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이제 중재위를 구성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두세 달 전에서 일본과 모종의 흐름을 진행하고 있다. 외교적 협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일본에서도 조금 시간을 주고 기다려줄 수가 있겠죠. 특사가 왔다 갔다 한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본격적인 경제 보복 조치 이전에 한국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올 텐데 대통령과 총리의 발언을 발언 그대로 놓고 본다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정치인들과 대통령은 이제 강대강 대충문으로 가고 있고 일부 정치인들은 뭐 12척의 배로 뭐 임진왜란 때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지키겠다.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의병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반일 감정이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면 충돌로 해석이 됐어요. 좀 외부에서 볼 때는 어쨌든 일본에서 우리나라 정세를 볼 때는 중재위도 거부하고 외교적 협의도 거부하고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면 일본 쪽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사인이냐라고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 강대강으로 가기 전에 외교적 협의를 하겠다라고 해야지 뭔가 탈출의 볼판으로 마련할 수가 있을 텐데 이미 외교적 협의 없다. 중재위 못 간다. 우린 강대강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내부적으로만 외교적 협의가 뭔가 진행된 것 같은 얘기를 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조금 늦은 감이 있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좀 필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늦었다고. 일찍 했으면 이런 아쉬움을 나타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뭐 일본과의 관계 지금
일본은 최근에 있었던 이런 어떤 반도체 관련 소재 이거에 대한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뭔가 보복 조치 하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물론 본인들은 이게 보복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 봐도 보복으로 보이는 조치가 지금 이어질 듯해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갈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런 일이 다 있었군요. 이런 일이요.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정신장애 아들을 코피노라고 속여서, 코피노는 필리핀 호녀라 이런 뜻이 되죠. 이렇게 속여갖고 필리핀 고아원에 버린 한의사 부부가 적발됐습니다. 부모 아닙니까? 자식을요. 여기 보세요. 자세히 설명이 돼 있습니다. 7세 때부터 기숙시설, 사찰 등에 아이 맡겼다가 번번이 되돌려받았다. 그리고 결국엔 필리핀으로 보냈는데, 필리핀에 요즘 신문은요, 버린다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지금. 필리핀에 버리기 전엔 개명을 시켰대요. 코피노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국아인데. 근데 부모는 이렇게 좀 변명을 하고 있답니다. 애가 불교를 좋아해서 절에 보낸 거고, 필리핀에도 영어 유학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아버지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내용 자체가 참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정신장애 아들 코피노로 속여 필리핀에 버린 아빠다. 역시 같은 내용 제목 달고 있고요. 4년간 유기한 40대 한의사 구속 기소, 부인은 불구속 기소.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했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는 거예요. 못 찾게 미리 개명, 이름도 바꿔놨다. 지금 한쪽 눈을 실명한 아들은 필리핀에 있거든요. 집에 안 간다고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돼서 저희가 영상 준비했거든요.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아예 이름을 개명하고 바뀐 여권을 가져가서 여권도 해소하고 또 심지어 필리핀 여사가 낳은 코피노다라고 동갑시켜서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전혀 한국에 있는 주소 같은 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렇게까지 일을 유기한 사건입니다. 자, 용희 변호사. 네. 제가 뭐 기사 2개로 설명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는? 일단은 기사만으로 너무 씁쓸하고 예. 정말 이렇게 실제 부모인데 이렇게 비정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안인데 예. 사실 지금 2011년과 12년에 두 예. 차례에 걸쳐서 기숙 어린이집이라든지 예. 또는 사찰에 아기를 아이였을 당시죠. 예. 7세였을 당시에 유기를 했다는 부분도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밝혀졌습니다. 각 1년씩 유기를 했다가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유기로 보는 거죠. 버린 그렇죠. 걸로. 혐의 자체는 아동복지법 위반이고 그 안에 혐의 사실은 예. 유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보호하는 쉽게 말해서 자기의 자식을 의식주를 전혀 책임지지 않고 방임을 했다. 보살펴야 되는데 보살피지 않고 그리고 아이를 버렸다. 이런 혐의네요. 그렇죠. 지금. 네. 그런데 2011년에 1년, 예. 2012년에 1년 예. 이렇게 국내의 사찰이나 어린이집에 각각 이렇게 유기를 했다가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사찰 스님이라든지 어린이집 원장이 애가 자꾸 다른 아이와 싸운다든지 적응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계속 전화가 오니까 아마도 결국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보내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선교사를 통해서 예. 외국으로 필리핀으로 코피노라고 속여서 4년 동안 유기를 했는데 필리핀의 고아원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정신장애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예. 4년 동안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전전하면서 더욱 상태가 심해졌다고 하고.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더 나빠진 거네요, 지금요. 그렇죠. 뭐 완전히 그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예. 상황 속에서 고아원을 전전했다고 하니. 예. 그래서 다른 선교사가 예. 이 딱한 상황을 알고 대사관에 문의를 해서 결국 이 국민신문고에 올리게 됐고 그 부분에서 수사기관과 협조를 해서 아이를 데려오고 예. 데려온 다음에 외교부와 같이 공조를 해서 찾아낸 거예요, 부모를. 그런데 처음에는
실제로 그 처음에 얘기됐던 대로 코피노인 줄 알았고 예.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부모가 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사실 예. 아버지가 한의사라는 거죠. 배울 만큼 배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애를 데리고 간 다음에 애한테서 여권까지 뺐었단 말이죠. 다시 못 돌아오게. 그럼 여권까지 뺐고 이름이 바뀌었으면 아예 아이가 아닌 것처럼 완전히 보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게다가 가서 누구의 도움, 뭐 가족도 없는 상태니까 예. 현실적으로는 다시 한국에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예. 뭐라 그럽니까? 지금 그 아빠하고 뭐 그 부모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것이 사찰에 보냈을 때는 아이가 예. 불교를 좋아했다. 예. 그런데 필리핀을 보낼 때는 선교사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런 것 자체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일 뿐더러 영어 교육을 목적으로 필리핀에 보냈다라고 하는데 한 번도 안 가본 거죠. 아니 영어 교육을 그래요. 뭐 필리핀이 영어를 쓰니까 영어 교육을 필리핀으로 했는데 개명을 왜 합니까? 그러면 영어 교육 때문에 가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누가 봐도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정황과 증거들만 보더라도 예. 하다못해 아이 본인도 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다. 나를 아버지한테 보내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예. 이 아이가 중학생 정도의 나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가 된 상태의 아이의 진술 자체도 예. 충분히 어떤 정황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예. 아동복지법 이 혐의로 예. 처벌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미만 이하의 예. 벌금인데 예. 그 전에 두 차례에 걸친 각 1년씩의 예. 유기 방임 행위를 보면 상습 가중 사유도 인정이 될 뭔가 가능성이 가중될 있어요.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을 주도적으로 한 아버지는 이미 구속이 된 상태로 기소가 된 예, 것으로 예. 보이고 실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원희 변호사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는데도 더 깜짝 놀라겠습니다. 김성일 평론가. 짧게 하나만 좀 예. 하고 싶은 게요. 이런 일이 있으면 예. 이런 일에 대한 비난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거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그러면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이번 기회에 예. 좀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더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좀 도와주거나 지원할 수 있는 게 좀 돼 있는가? 그렇죠. 이렇게 비정한 부모로부터 예. 저런 상처를 입은 예. 그런 친구가 예. 잘 자라서 예. 예? 또 사회에 또 빛이 된다면 얼마나 또 그게 감동적일 것이며 예. 여러 가지 교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회의 관심과 예. 애정이 없이는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비난과 처벌도 강하게 해야 되지만 예. 그게 못지않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어떤 이런 배려 이런 것도 보여줘야 그럼 구체적으로 뭘 지금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 또 그러니까 나오지 예를 않게. 들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예. 저희가 이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좀 계속해서 좀 조명을 해주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조명이 되면 스스로 예.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공론의 장에서 제도로서 이런 경우에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좀 강화하는 그런 것도 또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제도로 또 정착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면 예. 더 사회가 발전하고 좋은 사회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이게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요, 거의 모든 신문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볼 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실 거예요. 부모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이 기사 역시 이게 쉽게 뭐 이해란 표현을 제가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얘기도 다 있구나 이렇게 싶어요. 생각이. 보시죠. 주장입니다. 일단 유부녀는 성폭행을 원한다. 망발하는 김준기 처벌해 주세요. 김준기 DB그룹 전 회장을 말합니다. 여기 좀 자세히 돼 있어요. 성폭행 피소 뒤에 미국으로 도주. 피해자 가족이 국민청원에 올려서 이런 내용을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단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내렸지만 2년 넘게 경찰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뭐 내용이 소개돼 있는데요. 제가 참 이런 내용이 너무 좀 놀랐거든요. 사실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할 것인가. 과연 지금 정말로. 자, 변호범 변호사께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뭐 이런 말이 어떤 과정에서 이게 소개가 된 건지 그것까지 좀 알려주세요. 2017년 9월 달에 이제 DB그룹 김준기 전 회장의 여비서가 자신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그 이전에 김준기 회장은 이미 미국으로 도피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단순히 회장과 여비서와의 그런 뭐 잘못된 관계가 아니었나 싶었었는데 그 직후에 이제 2016년도에 김준기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를 일했던 또 다른 여성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건이 그렇죠. 문제가 됐던 거네요. 그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신이 남양주에 있는 자택에서 김준기 전 회장의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일을 할 때 뻔히 옆에 있는 거 알면서도 일부러 자신 옆에서 뭐 이제 일본의 성인 뭐 동영상을 보면서 뭐 영상이 어땠다 하면서 품평을 하고 자신 있는 걸 알면서 일부러 자신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는 성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했었던 말들이 유부녀나 가사 도우미는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느냐. 일본 뭐 야한 성인 영화에 보면 이런 설정이 많이 나오더라. 너도 뭐 내심은 그렇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성희롱과 성폭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를 관둘 무렵에는 합의금 명목으로 입을 다물어라. 밖에 나가서 그 조건으로 2,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비서의 폭로 이후에 이제 가사 도우미도 그것에 용기를 얻어서 추가로 김준기 전 회장을 고발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비서의 고소 이전에 이미 미국으로 도피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에서는 지금 신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전혀 확보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찾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여권을 무효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내렸으니까 미국에서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미국 인터폴에서 소재를 찾고 있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상태로 2년째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평소 김준기 전 회장이 가서 도움을 했던 얘기가 정치인 같은 경우는 언제든 제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평판에 민감하겠지만 나 같은 경제인들은 그냥 언제든 돈 써가지고 잠적하면 그만이다. 네가 어떻게 해봤자 나를 찾을 수 없을 거다. 내가 돈 써서 어딘가에 은닉하고 숨어 지낸다면 나는 결국 죄를 처벌을 받지 않을 테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다는 주장도 지금 나온 거죠. 그렇죠. 이제 피해자 쪽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김준규 회장이 뭐 어떤 돈을 써가지고 자신의 신병을 잘 감추고 있는 것인지 너무 답답하다. 조금 더 공권력이 철저하게 수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 서로 이제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원희 변호사는 혹시 법조인 생활하시면서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시는 뭐 하는 사람을 좀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정말 흔치 않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상하관계 또는 내지 어떤 위력에 의한 어떤 행위가 가능한 정도의 관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계약에 의해서 와서 일을 해주는 분이긴 했지만 사실 서로의 지위 내지는 어떤 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사실 굉장히 수직적이고 또 한편에서 굉장히 열악한 입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지위였을 텐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어떤 희롱을 하는 부분 물론 희롱 자체가 바로 어떤 범죄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금 피해자는 성폭행까지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단 그렇죠. 말이죠. 일단 주장이니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런 가정을 한다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들이에요 지금. 그렇죠. 충격적이고 사실 요즘 세상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 만한 정도인데 사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일정 부분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공소시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기소 중지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는 없어요.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 검거가 된다든지 자발적으로 온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좀 아직까지 답답한 상황이고 피해자로서는 그래서 너무나 답답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국민청원까지 올리게 된 것인데 아직까지는 좀 적색 수배를 통해서 검거가 되기를 아니 적색 수배면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잖아요. 좀 잡아드리겠다라는. 근데도 지금 안 되는 거군요. 지금요. 그렇죠. 이제 해외에서도 사진과 지문 같은 것들을 다 공유하면서 지명 수배를 내려서 검거를 시도하는데 뭐 사실 그 전에 정태수 회장 거 사안을 비교하자면 마찬가지일 텐데 많은 자금과 또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사실은 작심하고 아마 해외로 도피한 그러니까 것으로 숨자고 작심을 하면 참 보인단 어렵다는 말이죠. 거네요. 예, 왜냐하면 다른 여비서의 폭로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검거나 단속이 어려운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우가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문제는 예.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 안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거든요. 그러니까 유전무죄라는 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 왜 경찰이 제대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인데, 근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예. 아니면은 또 김준기 전 회장 측에서는 예. 합의된 것이다. 의견이 그렇죠. 좀 그렇게 엇갈립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장이. 아니 그렇다면은 와서 제대로 수사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들이 충돌해서 최종 결론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뭔가 돈과 어떤 위치 가지고서 제대로 법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예. 그런 어떤 분노에 표출해서 예. 지금 청원 게시판에 올린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이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잠깐 말씀하는데 여기 김준기 전 회장 측 얘기가 있어요. 그걸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주장에 대해서 김 전 회장 측은 이 부분입니다. 합의된 관계였고 합의금을 이미 지급했는데 추가로 거액을 요구하려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아무튼 뭐 의견 주장도 맞서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이런 이 기사의 이전 제목으로 언급된 부분들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109명. 요즘 영등포 경찰서만 바라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경찰서를 바라볼까요? 국회의원들이요. 여기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동물국회 상황 있죠.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국회에서 벌어졌던 그 상황. 그와 관련해서 여야가 맞고발, 맞고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폭행 혐의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은 어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당도 역시 고발, 고소당한 의원들이 있는데 지금 소환에 응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지금 이런 상황 보면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하다. 뭐 이런 지적도 있고요. 여기 사진 보시면 어제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온 모습입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윤소화 정의당 원내대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이 두 의원의 경찰 출석 장면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실질적인 피해자인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선 것이 너무나 사실 황당합니다. 폭력을 당한 저희들이 먼저 이곳에 선 것은 아이러니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자진 출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나오시지 못하는 것은 뭔가 홀리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씩이나 나가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 저 상황이었고요. 한국당은 뭐 지금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기사 또 있습니다. 태풍의 눈, 패스트트랙 첫 수사 어제 있었죠? 총선 퇴출 칼바람이구나. 왜냐하면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정치적 운명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백혜련, 윤소아 경찰 출석했습니다. 방금 보셨습니다. 영상으로요. 그리고 한국당도 4명이 지금 경찰 소환을 받았는데 소환 불응을 또 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국회 충돌 영상 확보했다. 한국당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당은 반발하고 있죠. 여기 내용이 좀 더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야 의원이 모두 경찰 조사 대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이 담긴 영상이 모두 확보된 만큼 고발된 여당 의원들에 대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다.
반면에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면서 공식적으로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국당 의원 소환만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한국당 입장이 좀 더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닭의 목 비틀어도 새벽을 온다. 이거 과거에 많이 들어봤던 얘기인데 그걸 인용한 것 같아요. 나경원 패스트트랙 소환 불응 버티기다. 한겨레는 이렇게 쓰고 있네요.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투쟁을 밝혔다. 여기 밑에 보면 한국당 의원들이 민주당에 비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상황을 보는 내용이 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회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의원들의 동요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 어제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찰 소환 대상이 된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려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다 취소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여야의 어제 반응 같이 묶었습니다. 보시죠. 경찰은 또 타겟 줄 소환으로 야당 의원을 겁박해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실상 면담에 가까운 조사에 응하면서 정권의 야당 탄압을 부추기고 응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협박하고 짓밟아도 새벽이 올 때까지 자유한국당은 투쟁할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착한 추경을 나쁜 정쟁으로 그만 괴롭히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생트집 잡기로 일관하느니 자신들이 표현한 그대로 제발 총선용 선심이라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네, 한국당 몸담고 계신 변한보 변호사. 지금 한국당의 생각은 뭡니까? 어떤 걱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반발을 하는 건가요? 어떤 생각입니까, 지금? 반발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예.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폭행 혐의로 고소가 돼 있고 예. 거기서 설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쌍방폭행 혐의로 잘해야 벌금 50만 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올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한국당 같은 경우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혐의가 인정되면 이제 피선거권 박탈로 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쨌든 정치적인 문제면 정치적 협의로 풀어야 될 사안인데 이것을 예. 끝까지 치킨 게임 하듯이 대체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일종의 심리가 있을 것이고 의원들 그러니까 혐의가 확정됐을 때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예. 거죠. 혐의가 확정이 되면 저쪽에서는 잘해야 벌금 50만 원, 100만 원. 물론 또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는 무혐의를 자신한다. 우리는 맞기만 했지 쌍방폭행이 아니다라고 예. 주장하고 있겠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어쨌거나 그 앞에서 막고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선거권 박탈이다. 심각해지는 거네요, 그러면. 절반 정도가 그냥 내년 총선에 못 나올 상황이 돼버리니까 예. 강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당 내부적으로는 회의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의원 접수를 막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기 예. 때문에 선진화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일단 그 문제 이전에 경찰에서 줄 소환하게 될 경우 응할 경우에는 이제 수사가 빨라지니까 걱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소환을 거부하게 되면 경찰에서는 3회 이상 출석 요구를 예. 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심한 경우에 체포영장까지 발부할 수가 있겠죠. 그럼 계속 소환을 거부할 경우는 체포영장 발부도 되시는 체포영장이 거예요? 나오게 되면 이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 회기 중이면은 그것이 보고가 돼서 이 불체포 특권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체포에 응하도록 할 것인지를 예. 결정하게 되는 절차가 거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 일단 시간을 끌게 되면은 국회가 소집될 것이고 예. 일단 국회 되면 또 본의 아니게 방탄국회 오명이라는 쓰기는 하겠지만 일단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고 그 와중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계속 정치 문제를 경찰서로 사법기관을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냐. 이거는 정말 우리를 대화 상대모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좀 생각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선일 평론가께서는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 당국으로 가져가는 거다. 이게 문제다. 지금 야당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당 내에서는 그런 주장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예. 그게 주된 거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가 그 룰을 바꾸는 선거법 개정은 저는 예.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주장을 불법적으로 한다. 그건 어떤 거냐. 과거와 자기 희생을 예. 무릅쓰고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자기 희생 없이 가겠다? 그럼 자기 이익, 자기 예.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시위를 한다. 예. 각오를 하죠. 자기 희생을. 예. 안 하고 합니까? 안 하고 하면 국민들한테 인정받지 못해요. 예?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선당 예. 후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 본인들이 나가서 부당함을 알리고 장렬하게 희생을 해야 예. 당의 미래가 오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선거법 개정에 대한 명분도 찾지 못하고요. 예. 선거에서의 명분도 저는 절대 찾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나경원 대표께 이 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닭의 목을 비틀어도 공천 개혁은 올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발공천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정과 위원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좀 보세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법을 선별적으로 예. 적용을 받겠다는 자체는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고요. 저는 이거는 뭐 한국당 의원들이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 뭐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선진화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선진화법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오랫동안 법안을 끌 경우에 대비한 것이 또 패스트트랙 법안입니다. 이 자체를 지금 야당이 한국당이 만든 법안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명시가 돼 있는데 예. 제가 보는데 지금 아마 그 한국당 지도부도 그렇고 의원들도 보고 상당히 후회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회의방해죄라는 게 이런 구절이 강한 게 있구나라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엄연히 어쨌든 간에 굉장히 충돌이 있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걸 피해 나갈 수는 없다고 보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혹스럽죠.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원내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인 것인데 그럼 왜 지도부에서 이걸 방어를 못 해주느냐. 아니 정치로 풀려고 해도 과거에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뭔가 국회에 복귀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는 거에 대한 굉장히 또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이게 닭의 목이라는 게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주화운동 때 그렇죠. 민주화운동 당시 한 말입니다. 저는 뭐 얘가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그 한국당 입장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황교안 대표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적 쇄신이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 뭐 해당 의원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소재로도 또 당내에서는 활용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작정 의원들이 버티기는 저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입니다. 패널 네 분의 속 깊은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화문 광장 천막 전쟁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천막을 설치했다, 경고가 들어갔다, 또 철거했다.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그 넓은 곳인데.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치고 빠지는 천막 전쟁, 쩐의 전쟁으로 옮겨본다. 쩐의 전쟁. 돈 얘기가 나오는군요. 광화문 광장 불법 천막 갈등이 점입 가경이다. 서울시 행정대집행 예고한 날 되자 어제입니다. 어제의 새벽 상황. 우리공화당 천막 4개동 자진 철거했습니다. 서울시는요. 2억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한다. 더 늘려 돌아온다. 뭐 반드시 막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공화당에서는 뭐 자꾸 그렇게 해봐야 천막 계속 칠 거다. 이런 주장이고요. 서울시는 반드시 막겠다. 또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다음 기사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게릴라식 불법 천막 농성 악순환입니다. 계속 악순환.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악순환이 가는 걸까요? 고민 깊은 1,000억 원대 새 광화문 광장이다. 지금 뭐 비슷한 내용 어제 상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서울시 물리적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고 행정력 손실, 시정 업무 공백 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상 이전 등 프로젝트, 실무진 업무 추진력도 저하되고 있다. 이게 광화문 광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어제 새벽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우리 동기 한 분이라도 다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광화문 광장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수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치고 있는 이 텐트는 지금 즉각 저희가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용역방패 동원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들이대고 8동을 치겠습니다. 8동을 다시 또 철거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160개를 친다고 약속했어요. 160개. 자, 설치와 경고, 그리고 철거. 다시 또 설치와 경고, 철거. 반복되고 있습니다. 악순환입니다. 자, 이용희 변호사.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문제? 해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사실 모든 물건은 각자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텐트는 캠핑장으로 가야지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광장을 점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법적인 방법,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사실상 이렇게 게릴라식의 점거를 막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해법 또는 궁극적인 해법은 많은 국민들이 저렇게 부당하게 점거를 하거나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만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닐까.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질을 하던 또는 계속 불만을 해서 토로를 하던 결국은 많은 시민과 국민들이 당신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시각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들을 이렇게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시민이 불편하면 결국은 저게 해결될 것이다. 이런 말씀. 그렇죠. 법적인 부분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변원방 변호사께서는 해결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그 우리공화당 측이라든가 일부 보수이사들이 얘기하는 것이 세월호나 문화연대,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허가해주고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변상금만 부과하고 말면서 왜 우리만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대처를 하느냐.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냐 얘기를 합니다.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공화당이 그냥 바로 텐트를 설치한 게 아니라 우리도 사용했다라고 허가를 신청했었는데 서울시가 거부한 이유는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라는 좀 얘기였습니다. 기준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치 행사를 금지한다고 하는데 일부 정치 행사는 문화 행사라는 이름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기준이 명확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이념적인 잣대로 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계속 한쪽에서는 제대로 되고 왜 우린 안 되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허가고 어떤 경우에 허가하지 않은지 정치적인 집회를 어디까지 보는지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정치 세력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이. 정치 세력이 원하는 거는 선거에서 그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엔 무서운 것도 여론과 선거의 결과죠. 그래서 이게 선거 결과에 이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도 너무 이걸 계속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하게 도와주는 양상으로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냥 반응을 보이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 한 번 정도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판단의 근거를 국민에게 만들어줬으면 그 다음에는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발언을 하게 하고 하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게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안 할 것이고요. 저렇게 해서 돈 조금 내더라도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산다면 정치 세력은 계속해서 저걸 할 거거든요. 그거는 변한봉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다른 텐트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국민의 판단이 가장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자꾸 노이즈 마케팅이 성공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무풀이 정답이다. 이렇게 쓰셨네요. 그래서. 자, 정우갑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법과 원칙인 것이죠. 그러니까 불법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 되는 것이고, 그 먼저 손해배상을 포함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광화문은 시민의 광장이죠. 시민의 품으로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뭐 앞서 얘기했던 진보 보수 시민사회단체 누구나 할 것 없이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집행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된다고 봅니다. 시민의 품으로 법과 원칙을 세우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두원 전 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극이란 표현을 써야 될까요? 아무튼 그 내용 지금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 북한산 자락길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유서를 남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내용 좀 더 자세히 있어요. 부인이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40여 분 만에 발견을 했습니다. 원조 친이로 통하죠? 친이의 원조. 그리고요, 어제 아침까지 방송 출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잘 몰랐던 거죠. 작년에 재혼을 했고 최근에 일식집 운영을 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시죠. 음식점 사장, 가수, 평론가, 그에 앞서선 공무원이었고요. 정치원이었죠. 정치계에 푸근하다 이렇게 세계일보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정두현 전 의원은 누구인가? 여기 좀 설명이 돼 있어요. MB정부 배국공신이란 평가를 받다가 권력 사유와 비판으로 멀어지면서 힘든 고난의 길을 갖게 되죠. 그리고 20대 총선 낙선 후 우울증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MB, 오늘 조문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전직 정치인이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현재는 방송인 그리고 음식점 셔터맨으로 일하고 있는 정두원입니다.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제 시간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중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 시간을 사주시면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정치 변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려고 했던 고인의 뜻이 이렇게 아쉽게 사그라들어서 정말 전 동료 의원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네, 관련 기사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정치계의 풍우나 정두원 세상을 등지다. MB 대통령 당선 1등 공신, 정권 초의 이상득과 대척, 권력투쟁 불사하다 밀려났다. 이런 평가 받았죠. 총선 낙선 뒤에 정치평론가로 변신했다. 올해 초 한국당을 대체할 합리적 보수정당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 네. 사실 낙선 뒤에 그 낙선 이후에 그 고통을 언론 인터뷰에서 호소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다. 이런 비극과 좀 연결이 됐을까요? 실제로 낙선 이후에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이제 예비 후보로 한 3개월 뛰다가 한번 근데 뭐 직접 낙선까지, 그러니까 국회의원에서 낙선한 경우 없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예비 후보만 하다가 떨어졌는데도 되게 3개월 하고 힘든데. 그것도 힘든데 국회의원 활동을 3선까지 하다가 이게 갑자기 떨어지면 얼마나. 그러니까 4선에 실패한 거죠? 네, 4선에 실패하셨는데. 저는 정두원 의원께서 지금 이 시대가 정치적인 이념이나 가치 철학이 없는 시대에서 본인이 이념과 가치 철학이 있는 정치를 해보고 싶고 하나의 이데올로그가 되고 싶다는 꿈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세상, 그리고 방송에서도 이렇게 균형 잡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들려지지 않는 세상. 그런 거에 좌절감을 느낀 건가요? 제 좌절감이 저는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방송 여기 나온 지 얼마 안 되지만 나오면서 많은 분들을, 방송에 나온 분들을 봤어요. 그중에 제가 롤 모델로 삼은 분이 사실은 정두원 의원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계시고 자기가 이렇게 이해에 얽힐만 한 것도 거기서 벗어나서 말씀하시려는 노력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 분이 다시 쓰이지 롤모델이 못하고 지금 세상을 등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쓰이지 못하고 떠나신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어제 새벽까지 잠을 저도 못 이뤘습니다. 정광 의원님, 과거 정두원 의원이 했던 인터뷰 내용 이런 게 다시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정치란 기만과 위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한 8년 전에 그 당시는 재선 의원이었는데요. 한 문예지에 가상유언장이라는 이런 기고문을 또 올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자식들한테 얘기한 얘기가 가급적 너희들은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신문 제목처럼 정계의 풍운하라는 표현이 좀 와닿습니다. 저도 정두원 의원을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노래도 직접 부르는 것도 듣고 음반도 내고 그랬거든요. 음반도 내셨죠?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김준필 전 총리가 그런 얘기했죠. 정치는 허비다. 그런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마당에는 정두원 전 의원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이게 보수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개혁적 보수라는 걸 이번에 예. 주창했거든요. 예. 수구가 아니라 예. 국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개혁적 보수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는 좀 한번 계속 되새겨서 이끌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배한범 변호사, 네. 보수 인사가 이제 세상을 등진 거예요.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인이나 사업가든 저도 현실 정치에 발을 담아 보니까 예. 두발 자전거를 또 올라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예. 페달을 올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 넘어졌을 때 이거 상실감, 공허감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정치가 이제 너무 극과 극으로 가고 서로 거친 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 자전거에서 내려왔을 때의 상심이 너무 커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셨을까 생각이 들고 다른 일체의 사유보다는 정말 멋있는 보수 정치인으로서 기억이 됐었는데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기까지 그 과정에서 어떤 좌절감, 정치에 대한 어떤 좌절, 뭐 이런 걸 느꼈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요. 여기 사진 좀 봐주시죠. 이 사진이 2010년 10월 당시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장 시절 사진인데요. 그때 책을 냈는데 한국의 보수 비탈에 서다 이런 책을 내면서 뭔가 설명을 한 겁니다. 비탈에 서다. 이때부터 뭔가 정치에 대한 좌절 이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낚시대회입니다. 낚시하는 것과 흡사한 모습이지만 지금 이건 선수들에게 음료수를 전달하고 있는 건데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의 오픈워터 경기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영장이 아닌 바다나 강 등에서 종목에 따라 최대 25km를 헤엄쳐야 해서 마라톤 수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장거리 경기인 만큼 중간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데 코치진이 선수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 이런 진풍경이 펼쳐진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마른 장마입니다. 군데군데 푸른색으로 뒤덮인 이곳이 저수지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녹조 현상이 아니라 저수지 바닥에 풀이 자라고 있는 건데요. 비가 오지 않는 마른 장마에 경기도 안성의 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모습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엔 모처럼 장맛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해를 주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납 검출입니다. 유명 커피 전문점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텀블러 4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인 납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국제 기준치의 880배 수준의 양이 검출된 것도 있다는데요.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나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아침의 매연기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